안녕하세요. 8월 13일 화요일 박진영의 작전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제2의 차지철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장관 임명을 규탄합니다. 여러분 차지철 기억하시죠?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처장으로서 호가호위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탱크로 짓밟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의 손에 죽어간 사람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강성희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학생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현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종호 씨 녹취록 관련하여 김용현 씨의 관련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말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2의 차지철이 나타났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곧 망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드디어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김용현 장관을 임명한다면 바로 윤석열 정부가 끝장날 것입니다. 네, 잠시 후에 이슈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민주진영 작전타임. 네, 오늘 작전타임의 이슈타임입니다. 이슈타임은 이슈맨 남궁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요즘 그 코로나가 굉장히 또 다시 유행한다던데. 네, 코로나는 아닌데 네네. 감기가 너무 심하네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모두.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이제 뭐 김용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에 민주당에서 제정신인가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차지철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에 민주당 제정신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는데요. 이 수사외압 피의자로 입건돼도 모자랄 이럴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게 정말 국민의힘 제정신이냐 대통령 제정신이냐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아까 그 앵커께서 얘기한 차지철 얘기 할 만도 한 게 민주당에서 예전에 한번 그 대통령 경호법을 개정해서 본인이 군인 경찰을 직접 지휘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경호한 차지철을 빗대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원식 국방장관하고 뭐 앞에서 땡겨주고 끌어주는 관계들 같아요. 신원식 국방장관하고는 641년 후배고 우리 대통령하고는 또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죠.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도와주는 관계로 인맥으로 맺어진 국방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해병대 구명 배우에 이분께서 또 임성근 사단장하고 또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그렇습니다. 네. 저번에 그 김규현 변호사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해병대를 쑥파스로 만들어 놓고 지금 있는 사람이 김용현 경호처장이라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맹비난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뭐 윤 대통령 인사 강행하겠죠. 네. 어차피 보고서 채택 안 하더라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 겁니다 아마.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민주당에서 방송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여기에 대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라고 비판을 했네요. 네, 또 기습적으로 또 방송사법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방송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요구권, 거부권을 행사에 대해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려는 독재 선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성 거부권 행사, 거부권 중독을 규탄한다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벌써 이 거부권 행사가 19번째입니다. 이렇게 발동을 했는데 정말 이게 아마 최다 기록이 아닌가 싶고 방송사법이 7개가 저희 정당이 모여서 찬성을 받아서 통과된 법인데
단칼에 거부를 했다며 어제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 대표가 지금 직무대행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빠져 있으면 아마 다 찬성 안 할 겁니다. 뭐 7개 당이 다 모였어도 아마 찬성 안 할 거다. 거부권을 계속 뭐 최다 기록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거부권을 통해서 국회의 민의를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우리 남궁영 이슈맨하고 좀 닮으셨네요. 보니까 우리 인천 사는 분들의 그런 어떤 좀 그게 있나요? 공통점이?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는 네. 인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자, 세 번째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속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이분들은 안 따질 것 같아요. 목구멍으로 밥이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또 먹거리가 생겼으니까 또 모여야 됩니다. 네네. 원전 기술 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모이셨는데 윤 대통령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윤옥 여사도 참석해서 부부 동반으로 모이셨는데 이때 또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드셨나 이렇게 봤더니 한식 위주로 드셨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해서 한식 위주로 했다 그러고 과일론 디저트도 드셨는데 노타이 차림으로 편하게 모이셨습니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셨겠지만 원전 기술 관련해서 지금 체코의 24조 원 규모의 이제 기술 산업 우선 협상 대상이 됐는데 이 부분을 갖고 이제 모인 거죠. 아까 네. 속이 없다 그랬지만 또 뭐가 먹거리가 있으니까들 모여서 밥도 먹고 본인들의 또 먹거리도 국정 운영을 핑계로 또 이야기 나누는 거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뭐 저기 한우 드시지 말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절은 일본 화우 드시지 그랬어요. 뭐 두 사람 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전도 좋아하시고.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만찬에 나타날 때가 지금 아닌데 참 네. 저는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 수준을 넘었었죠, 사실. 네. 그래서 아픈 것 같아요, 얘가 요즘. 김건희 병이 드셨나? 신종플루 건희병인가? 네. 좀 한번 학계 보고가 돼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섯 전현희 번째.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지금 본인이 근무했던 권익국장이 이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저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런 상황인데 만찬 자리 가서 식사하시고 사진 찍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네요. 네. 예. 전현희 의원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인데 지금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행을 하는 분이죠.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정권의 살인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김 국장의 가족을 위로하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국민들의 정서는 이러한데 지금 어디서 그렇게 만찬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고인을 제가 한번 보니까 7급 그 행정인으로 시작을 해서 한 20년 가까이 반부패 업무를 20년까지 하고 굉장히 고드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심적 고뇌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유족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달라. 그리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국가의 책임을 다해달라.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면서 하고 있고 권익위가 또 조문을 사양한 거를 유족의 뜻을 반해서 또 했다 그래서 또 논란이에요. 권익위 직원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유가족하고 상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문 오시는 분들을 막았다고 해서 지금 참 논란이 되는데 누구를 위한 고인을 비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통제하려고만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용산 관저공사 불법 의혹이 있었던 업체가 7일 만에 14평짜리 건물을 증축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건이 바이러스가 막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뭐만 해도 김건희가 나옵니다. 지금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수십억 세금이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네네. 국가 보안 하나 딱 나오면 그냥 끝납니다. 베일에 가려지는데 어느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는지 조달청 자료에도 나오지도 않고 행정안전부 자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 등본 통해서 주거동 약 2층에 한 14평 가까이 증축된 사실이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신고된 제주도 A건설이라는 걸 한겨레 취재진이 찾아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본인들의 취재에 대해서 지금 불편해하고 있고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확보된 대통령실 관저 비공개 업체 리스트 취재에 A건설사 지금 제주도 업체죠. 이곳이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도 참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공사 7일 만에 한 것들이라든지 제주도 업체가 이렇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 변호사, 전홍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인건비도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굳이 공사업체를 제주도 업체를 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하기 어려운 짓들만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익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또 코바니 콘텐츠 전시 후원사 여기로 알려진 21g 이곳이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진 곳이어서 이곳은 인테리어 공사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데도 증축공사에도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공사 과정에서도 어떤 관공서 쪽에 특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또 생기는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겨레가 지금 그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저 불법공사 정황이 여러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또 다른 국민들이 봐야 할 대목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당원 개정안을 냈는데요. 공청 불복하면 10년간 제재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이게 지금 기존에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당원 제84조 선거 부정 및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만들었는데 이 경선 불복이 경선 과정에 잡음이 없다면 공천 불복은 경선은 물론이고 공천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불만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박용진, 윤영찬, 전해철 같은 분들이 당에 남아서 당에 대해서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 사람들은 불만을 이야기했지 여기에 일부에서 대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천 불복에서 탈당을 한다거나 어떤 극단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언론에서 갈라치기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갈라치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해식 수석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6월에 이걸 변경한 내용인데 그때 당원 84조를 보니까 경선 불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구 수정만 한 것이다. 요번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때 못했던 단어에 대한 수정이지 다른 뜻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선 불복은 경선의 불복에서 탈당해서 출마한다거나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박용진, 윤영찬, 전해철 의원처럼 경선 탈락 후에 불만을 얘기한다.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입틀막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동아일보가 저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는 형태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2기 출범 앞두고 공천 이거를 손보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비이재명계의 견제용 카드들이 막 나오고 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비판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주식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전기차 이야기네요. 허허, 전기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요? 인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열흘새 500만 원 떨어졌고 전기차 매물이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 사고 이후에 중고차 시장에서 벤츠 전기차뿐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지금 처분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기차시 굉장히 뚝뚝뚝 떨어지지만 이 사고 전까지만 해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충전비도 저렴하고 통행료도 민자도로만 빼고는 할인도 되고 그리고 자동차세도 13만 원만 내면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모든 전기를 캠핑 같은 데 가서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로망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요번 사건으로 들여다 보니까 안전상의 불안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이걸 정부가 보조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보조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봤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배터리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부랴부랴 지금 판매 중고차로 파시는 분들도 늘어지고 지금 배터리 업체들도 자기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제조사 문제다. 서로 이렇게 지금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배터리가 뭡니까? 배터리. 저번부터 자꾸 이렇게 배터리 네. 발음을 자꾸 예. 해외 진출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자, 서울의 소리는 글로벌 뉴스로 전달됩니다. 뉴욕의 소리도 듣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 시스템이라는 것이 전 세계 어디서든 저번에 들을 수 있어요. 커넥션 하는데 자꾸 발음 네, 얘기하시네요. 우리 그 네. 교포들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파리의 지금까지 소리도. 남궁맨 이슈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자, 잠시 후에 양문석 의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보통 이제 관행상 광복절 전에 오찬을 하거든요. 네, 광복회장을 비롯한 생전 독립운동가 모시고 청와대 오찬, 대통령실 오찬 하는데 광복회는 현재 오찬은 불참한다고 얘기했고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은 소식은 광복절 기념식에 보통 광복회장님 보통이 아니라 기념사를 합니다. 기념사를.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 경축사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복절의 호스트는 광복회장인 거예요. 네네. 광복회장은 기념사, 대통령은 경축사를 합니다. 네네. 먼저 합니다, 광복회장이. 근데 이 기념사를 광복회장님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광복절에 광복회장이 가지 않는 사태. 이종찬 회장님이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절친이에요. 지금 보니까는 뭐 자기 친구 아버지도 뭐 이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뭐 위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균형 잡힌 뉴스 심층 분석 민심 경청 민주진영 짭짤타임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민주진영 짭짤타임 네, 샤프하고 송곳 같은 공격. 양무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갑자기 까십니까? 아니 앞에 방송을 네네. 너무 진중하고 묵직하게 해가지고 예, 예. 제가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네네. 또 뛰어나지는 않잖아요. 아,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B급 정치인 양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는 저기 B급에는 B급 이렇게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B급 정치인 양무승입니다. 네, B급 사회자 박진영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B급은 아니지. 네. 당신은 그 에이스인데 아이고, A급이지. 아닙니다. 에이스라는 표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자, 지금 김영석 그 신임 독립관장 이야기가 지금 네. 난리도 아닌데요. 예. 학계에서는 뭐 뉴라이트도 아니고 이 사람은 거의 친일파 수준이다, 일본인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국 그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다 이렇게 예. 비판을 했는데 예. 이런 비판들이 뭐 지나치지 않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뉴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예. 타당하냐? 네네. 뉴라이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드라이하고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듯한 이런 네. 표현입니다. 저는 친일 매국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친일 매국노들이다. 예. 네.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일본의 이 영역에 집중돼 있어요. 뉴라이트는. 그래서 네네. 건국절 그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다음에 그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그 지원과 혜택을 줬다. 지금 이 두 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운동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뉴라이트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 자기들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언론이 그걸 갖다가 그 고정시키고 상식화시키고 원칙화시켰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뉴라이트라는 단어보다는 친일 매국 이론 세력 뭐 예. 또는 친일 매국노 뭐 이렇게 제가 재밌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윤이혼진, 신일본인. 신일본인. 네. 예, 뭐 신일본인 그것도 그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종찬 강북회 회장 말씀대로 친일 밀정, 밀정. 그다음에 뭐 친일 매국노 밀정 그룹 뭐 이렇게 명확하게 그들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직관적인 표현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론가 그룹들, 그다음에 뭔가 학술적 그룹들, 뭐 이런 그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 저들은 그냥 친일 매국노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라이트라는 게 우파를 뜻하는데요. 우파는 민족주의 또는 뭐 극단적 인종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민족주의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네네. 자, 근데 왜 윤석열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임명을 할까요? 예, 그 재밌는 표현 그 기사가 어제 하나 났었었는데요. 네네. 이종찬 강북회 회장의 아들 이철우 연세대 교수. 아,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죠. 예, 네.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고 이철우 연세대 교수 때문에 네네. 이종찬 강북회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윤석열이 호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철우 교수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취소하면 될 일인데 네네. 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냐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네네. 그 동안에 이철우 교수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언급이 윤석열 정권에서 나는 어떠한 임명직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서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철우 교수가 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 강복절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독립기념관 관장과 관련해 가지고 강하게 불편한 심기를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앞머리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는 이 친일 매국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친일 매국노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DNA가 친일 매국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아버지가 일본의 이 장학생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일본의 어린 시절을 또 자주 일본을 갔었었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동경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일본 정치인들은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와 연예인이다 그리고 집회장에 나가면 와 박진영이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다가 현장에서 보면 와 박진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이 팬심이 일본 정치에 대한 네네네. 팬심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어릴 때 형성된 이 강력한 꽂힌 취향 네. 이런 거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친일 행각이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친일과 관련해 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뭐 한미 동맹 한일 군사 동맹을 추진을 사실상 했다가 여러 갈래 속에서 강한 국민적 비판을 받았었고 그리고 한미일 동맹 체제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또 어그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한미일 동맹이 형성됐구나 하면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글을 쓰잖아요. 발표를 하잖아요. 결국 김병주 위원회에 의해서 정신 나간 국힘당이라고 비판받았던 게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상적으로 집권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 태도 또는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었고 결국 오염수라는 일상적이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갑자기 정치적 용어로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로 바꿨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친일 매국 행위에 돌입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조언과 역할을 해줬던 강북회 회장 이종찬의 독립기념관 관장 취소 요청을 하루도 안 기다리고 잘라내고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나온 기사죠. 3번이나 윤 대통령에게 이종찬 강북회 회장이 편지를 보내요. 네네. 그런데 그 3번 다 씹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거절했네요. 아버지의 편지를 씹은 거죠. 아들이 거절이 아니네요. 네. 예. 근데 저는 친일 매국에 있어서 그 학술적 영역과 행위적, 이제 학술적 영역은 다 이 소위 말하는 친일 매국노들이 다 장악을 했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기념관이면 이제 행위와 추념의 문제거든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친일 매국노를 관장으로 시키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억과 의식마저 조작하려 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영석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거부하면서 광복회 쪽에다가 끝장 토론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뭐 자기가 무슨 토론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이게 뭐 한동훈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뻑하면 토론하자고 하네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냥 친일 매국노일 뿐입니다. 네, 뉴라이트도 아깝다. 예. 그리고 친일 매국노로 인명사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의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복권시켜주자. 뭐 이제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행태들을 이야기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강복회하고 토론을 하자. 네. 자, 토론이 붙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친일 매국노 학술 그룹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하나의 정상적인 학문적 영역으로 네네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쓰레기들, 조폭의 언어를 학술적 공간에 가져와 가지고 그러한 관점으로 상호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전 투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진흙탕 개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흙탕 개싸움이 되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라고 하는 같은 반열에 급을 맞춰주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디 친일 매국노가 애국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한테 그리고 민주주의자들한테 토론을 요구를 합니까? 전형적인 물타기네요, 물타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와 좀 다른 게 이명박 정부는 이게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머릿속에 딱 꽂힌 취향 뭐 이런 느낌으로 와닿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은 이 부분을 통해서 보수 결집, 보수 결집의 중요한 정치적 소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정치적 소재이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신 또는 이 본성, 본성에 따른 행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존의 친일 문제를 가지고 보수 결집과 그다음에 보수 결집 과정에 있어서 조선일보에 힘을 실어주는 또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면서 보수 영역에 있어서 정권의 호위무사로 언론을 활용하는 이러한 상호관계가 있었거든요. 언론과 정권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두어들여지는 성과인 보수결집 뭐 이런 목표와 그 다음에 의도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말 그대로 DNA가 본성이 친일 매국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눈치도 보지 않고 전략 전술 정치적 이득 정치적 고려 국민들의 분노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나의 길은 내가 간다. 네네. 뭐 어차피 저기 이 뭐라고 합니까?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네. 국가에 망하든 말든. 사실 뭐 의원님이나 저나 거의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영남이 베이스인데 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남의 보수 세력들도 윤석열 네.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이 되지 않을까요? 영남이 결집하고 이런 일은 없겠죠, 이것 때문에.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영남이 친일 매국 행위를 하는데 결집이 될 가능성은 나는 없죠.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지해왔고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어느 지역보다도 강한 게 이제 영남 지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의 친일 행각이 결코 정치적인 도움은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또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국힘당 게시판에 있어서 윤석열 친윤 대 친한의 네네.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하. 그러면서 윤석열 민주당으로 가라. 이러한 이 내용들까지도 이제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이미 지금 김경수 지사 사면 이야기 연결.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이제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전당대 과정에서 이 국힘당의 당원들이 많이 좀 신규 당원들이 들어왔나 봐요. 네네. 그리고 한동훈 지지자들이 대거 이제 입당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국힘당 내분이 내전 상태까지 갔다가 이 전당대 끝나고 나서 좀 잠잠하다가 다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문제를 놓고 또 이제 네.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이 싸움을 벌이면서 이제는 친일 문제들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의 친일 매국 행각과 네. 한동훈의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군요. 하고 있고 한동훈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동훈이 자주 이야기했던 국민의 눈높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립기념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어떤 논평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동훈 입에서. 네네. 근데 오히려 한동훈 옆에 있는 것들이 네네.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의 입장을 이제 두둔하는데 그들마저도 독립기념관 관장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김경수 복권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수하게 쏟아내면서 독립기념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한마디의 언급도 나온 걸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의 중대사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네. 당내의 갈등과 이익관계에 더 몰두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으로 보낸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일본의 사도광산으로 보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국힘당 지지자들 게시판에 글 쓰는 사람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쓰레기 하치장이 아닙니다. 일본 사도광산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국회에서 지금 김영석 인성규탄 및 임명철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게 좀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도광산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었고, 거의 만장일치로 강제징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하고, 그다음에 사도광산을 유엔 지정물로 해서 채택하지 못하게 결의안을 채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사도광산을 싸다 바쳤고, 그리고 심지어 강제징용과 관련했던 어떤 언급도 없었고 하는 행태를 보면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어떠한 결의안이나 법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영남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김경수 지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김경수 지사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환영한다 이런 논평은 낼 수 없지만은 네. 결론적으로 복권된 거는 잘된 일이죠. 예. 환영한다. 이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네.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환영한다라는 논평이 나와도 네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2002년 5월 달에 그 경남도의서 후보로 출마했었을 때 네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그 특사로 강력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경수 전 지사의 그 사면 복권을 네네네.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정부가 그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복권해 달라. 그때 이제 김경수 지사가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네네.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경남의 많은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탈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 그 행위 자체가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줬었어요. 민주당을 우리는 지지해 왔고 그리고 김경수를 지지해 왔는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경수의 사면복권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네네. 하는 그 불만들이 엄청나게 커졌고 결국은 그분들의 상당 부분들이 투표 거부로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우리가 완패하게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 관점들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명확하게 우리 당내에서도 나누어지는데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실의 질문에 김경수 지사가 복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애초에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는 네. 그게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중을 밝힌 적이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참 이게 분열 공작이죠. 대통령실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게 정상적인 이야기,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면 참말인가 네, 보다 네. 라고 느껴지는 그 논평들, 정치적 사안에서 논평들이 있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자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제대로 된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믿을 일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실에 어떤 이야기를 갖고 우리 스스로가 평론하거나 옳고 그름을 갖다가 따지는 것도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통령실이 야권의 분열을 노리고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키면서 네. 다양한 메시지를 내면서 공작 정치를 하는데 네. 알고 보면 이게 여권이 분열돼 버렸어요. 한동훈과 윤석열이 갈등 관계가 됐는데 네. 한동훈은 사실은 자기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면해 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복권은 반대. 네가 앞뒤가 안 맞는데 네. 한동훈이 왜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올까요? 근데 먼저 이제 야권 분열이 네네. 그러면 가능하냐라는 네네네. 부분입니다. 네네. 김경수 전 지사가 돌아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친문의 이 핵심이 되고 깃발이 되고 그 다음에 친명의 핵심이 되고 깃발이 되는 이재명과 경쟁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현재의 이 당원의 지지도를 보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네네. 김두가 어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93대 3인가 네네네.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 정도로 90%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당내 분위기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 반명 깃발을 들고 네네네. 정치 활동에 복귀했었을 때 네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조선일보 따위들이 계속해서 키운단 말이에요. 조선일보 따위들이 계속해서 키우면서 어떤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면 김두관 후보가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전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8% 차이인가 밖에 안 났어요. 43대 36인가 37. 네네네. 그러면서 김두관 후보가 상당히 고무되었던 네네. 초기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90대 10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마찬가지로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반명의 기치를 들고 반명 그룹들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으로서 대선 후보 경쟁을 한다 한들 90대 1이라는 90대 10이라는 절대적인 그 지지 영역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사실상 별 의미 없는 김두관 같은 정도의 지지율 이상을 획득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그 동키호테 같은 정치 행보를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 김경수 지사의 스타일이라든가 품성, 네. 정치 행보의 방식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나 이재명 반대편을 쓸래? 아니면은 친문의 구심이 될래? 이럴까요? 아니면은 좀 암중 모색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뭐 이런 흐름으로 갈까요? 저는 일단 그 귀국한 이후에는 그 전체적인 정세를 네.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정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치를 스타일상?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정치인은 네. 정치하지 않으면 네. 좀 그 스스로의 자기 확인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정치를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에 이제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가 지금 김두관 후보와 같은 동키호테식 정치는 스타일이 하지 완전 않을 다르죠. 거다라는 네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의외로 상당히 친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그 궁지에 그 몰렸을 때 문재인 도와줬죠. 정부로부터 상당히 궁지에 몰렸었을 때 네. 고비 때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손을 내밀었던 그런 우정들이 그 두 사람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의 그 행보는 상당히 신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들끼리 붙었던 이야기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네네. 그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정책 펼 때 경남도 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네,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와중에 우리 양문석 의원께서 재밌는 비판하셨어요. 김동연 현 경기지사네요. 현 경기지사한테 비판하셨는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외치면서 김경수 팀장 직위 회제에는 왜 침묵하느냐? 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거를 이제 두 단위로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데 양문석이 이거를 쓰니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그 불편한 감정을 네네.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는 저하고 친구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제가 경남을 내려가는 데 있어서 그 상의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도 김경수 지사와 저와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중요한 그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나는 김경수 지사가 복권돼서 정치로 들어오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남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경남도지사 후보에 그 출마해서 김경수 지사가 경남에서 하고자 했던 네네. 일들을 한 번 더 완성하는 이러한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김경수 팀장은 어떤 분이냐면요. 성남시청에서 성남FC 관련 네네. 실무를 맡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를 성남FC로 엮으면서 이분도 함께 엮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 뇌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 수많은 정원 조작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듯이 김경수 팀장도 그렇게 엮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 3개월 차에 김동연 지사가 직위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직위 해제는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공무원 세계에서 네, 일차적으로 네, 네. 기소가 되면 잠시 직위 해제했다가 바로 이 복귀를 시키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직위 해제해서 복귀를 시키지 않아요. 자, 이 과정에 있어서 김경수 팀장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원서 1000여 명이 단원서를 써서 김동연 지사에게 지금 상당히 어렵다. 네네네. 이 가정을 꾸려가는데 어렵다. 지금 본봉의 30%밖에 못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대출 내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손을 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동연 지사가 잘 알아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김경수 팀장이 이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위 해제는 네네, 그렇죠. 어떤 직장 돈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월급의 자신의 평균 월급의 30%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분이에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그렇게 크게 부르짖으면서 당장 자신이 결정하면 되는 자신의 직원, 네네.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지사 김동연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직위 해제 시킨 거 아니잖아요. 네네. 김동연이 시켰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수없이 이재명과 김경수를 엮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거 하나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떤 유죄 하나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의 본질을 깨트려 보고 이 부분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또는 1차 판결 나올 때까지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살 수 그렇죠. 있게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컵라면 끓여준 사람한테 경로를 하는 쇼를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하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직위 해제시켜서 생활고로 굶어 죽을 판에 있는 자신의 직원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네. 자, 우리 정말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체육회 이야기도 잠깐 해봐야 되겠는데요. 댓글을 제가 하나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피어라님, 청원 막고 있다는데 빨리 승인하라. 정당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도 없으시면서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요. 제가 봤을 때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그런 이 글을 퍼나르시는 분은 본인이 지지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합니다만은 허위사실은 올리시면 안 됩니다. 비판과 비난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팩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거짓말을 하시면은 법률적인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제가 경고드립니다. 자, 체육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체육회에서는 애초에 올림픽에 금메달 5개, 종합 12위가 목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결과가 좋았단 말이에요. 네. 이걸 이제 체육회에서는 우리가 잘했어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향도 있고 한쪽에서는 체육회가 고의적으로 책임 회피를 위해서 성적이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목표치 잡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네.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기영 대한체육회 회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저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양반이 그동안에 정권 때마다 줄타기를 계속해서 해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도의 전국 신도의 신도의 주왕인가 회장이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주위에 많이 과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 대한 인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과시를 많이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상 또 이분도 연임을 시도를 하죠.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을 이 정관을 고쳐서 그래서 또 사연임인가요? 사연임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하고 유사한
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을 책임을 이제 졌는데 올림픽 5개에서 금 5개에서 네네. 금 13개는 엄청난 성과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금 15개에서 13개로 떨어지면 대한체육회가 그 질타받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저는 그 평가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고 네네.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어이없는 금 5개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그렇죠. 최소의 목표치를 네네. 올렸다고 하는 평가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국회 불러서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겠네요. 예, 어제 이기현, 조계원, 민형배, 양문석이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문성 해설위원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요. 어제 저하고 이기현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이 잠시 이제 수기를 했던 게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번 올림픽과 관련해서 현안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민영배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 청문회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배드민턴 협회, 네. 대한축구협회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올림픽 양궁협회를 제외하고 협회들 중에 좀 정상적인 협회가 거의 없더라. 네네네. 네. 아직도 군사 독재 시절의 반민주적인 네네. 협회 운영과 주묵구구식 행정이 일상화되어 있더라. 이런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들이 계속해서 이제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안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혼자 체육계 혁신 이야기하다가 예. 결국은 소수파로 몰리고 그렇죠. 말았는데 예. 이번에는 좀 여당 내에서도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 체육계 혁신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좀 있죠. 네. 어쨌든 그런 체육계 혁신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 지금 이모경 전 핸드볼 국가대표인 이모경 네네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간사가 의지가 워낙 강하고요. 거기에 문체위를 또 6년을 하신 민영배 의원이 또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전하, 이기현, 조계현, 그다음에 강유정 이러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이 체육행정 협회와 관련된 체육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었는데 네네.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혁신 과제들이나 대안들이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체육행정에 도입을 하면 전혀 다른 대한민국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훨씬 더 많은 메달을 딸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의 반민주적 행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성적을 못 올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깊게 들여볼 생각입니다. 네. 스포츠계 혁신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정봉주 의원 사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제 기자회견 전까지 네네. 저도 박진영 사회자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네네네. 주위에 친한 사람들한테는 술 마시고 저 정도 이야기 할 수 있지. 진짜 박은숙이 나쁜 놈이야. 네네네. 저 애가 완전히 민주당 전당대를 분탕질을 치고 있네. 네네. 근데 이 정도 선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많은 유튜브들이 양문숙 박사 기본적으로 입장을 내라라고 네네네.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도 저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했던 게 네. 정봉주 선배가 이제 양무소하고 친하다고 워낙 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네. 터라.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팔이 척결. 네네네. 그 다음에 이 기자회견을 듣고 거기에 쳐드는 놈들이 명팔이다. 네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이분이 선을 넘었네라고 이제 해서 긴급히 양문석의 긴급 논평을 어제 오후에 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녁에 제가 글을 하나 또 올립니다. 네네. 제가 긴급 논평을 내면서 정봉주 후보가 당원들께 사죄해야 된다, 내일이라도 나는 간곡히 조언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 내용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내일이라도 당원들께 사죄하면 정봉주 형님을 나는 안아드리려고 한다. 내일까지만 기다려 봅시다. 라는 이제 글을 올렸어요. 댓글이 정말 처참합니다. 댓글이 처참한데 네. 정봉주 후보가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자산으로서 정치적 자산으로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앞장서서 싸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봉주 후보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동행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후원금 내고 했던 그 많은 당원들에게 나는 정봉주 후보가 진심으로 사죄해야 된다. 그 사퇴 여부는 네. 정봉주 후보가 네네. 결정할 일이지만 제 요구는 당원들이 그렇게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 쳐주고 하면서 정봉주라는 정치인을 키워왔는데 네. 그 당원들을 향해서 이재명 팔이 척결의 대상, 그 다음에 명팔이 이런 이 말을 쏟아내는 거는 김두관하고 뭐가 다르냐, 네네네. 전해철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양무석 의원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선거가 끝난 후에 최종 정리해서 제가 입장을 밝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에게 그걸 강요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꼭 입장을 밝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북한도 아니고 예. 이 정봉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입장을 밝히면 이게 또 쇼츠가 만들어져서 또 사방에 날아다닐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라 이런 부분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 제가 한번 제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양무석 의원님도 곤욕을 겪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네, 자 전당대회가 단결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는 잠시 후에 유상영 총경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경찰이 수백억 원 상당의 마약 밀반입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 외압 정황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병로 경무관은 백혜룡 영등포서 수사과장에게 용산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라고 물어본 적 있느냐는 양분남 의원의 신문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사실이었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은 명백하게 위증을 한 것입니다. 마약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해 공을 세운 백혜룡 경정은 좌천을 당했습니다. 용산을 들먹이며 외압 전화를 한 김찬수 총경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했고 역시 외압을 행사한 조병로 경무관은 징계를 피했습니다. 경찰과 관세청과 인사혁신처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외압의 주체는 과연 어디입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의혹을 바탕으로 현안 질의 또는 청문회에 나설 것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모에 대해 스스로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균형 잡힌 뉴스 심층 분석 민심 경청 민주진영 짭짤타임
중요한 핵심만 민주진영 짭트 타임. 경찰이 수백억 원 상당의 마약 밀반입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실 외압 정황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병로 경무관은 백혜룡 영등포소 수사과장에게 용산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라고 물어본 적 있느냐는 양분남 의원의 신문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사실이었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은 명백하게 위증을 한 것입니다. 마약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해 공을 세운 백혜룡 경정은 좌천을 당했습니다. 용산을 들먹이며 외압 전화를 한 김찬수 총경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했고 역시 외압을 행사한 조병로 경무관은 징계를 피했습니다. 경찰과 관세청과 인사혁신처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외압의 주체는 과연 어디입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의혹을 바탕으로 현안 질의 또는 청문회에 나설 것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전모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혔습니다.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균형 잡힌 뉴스 심층 분석 민심 경청 민주진영 짭트 타임.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민주진영 짭트 타임. 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동작을 지역위원장이시고요. 사실은 그냥 유삼영 총경으로 더 유명하시죠. 유삼영 총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삼영입니다. 네, 선거 끝나고 좀 쉬셨나요? 모시고 계속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가 뭐 여당이고 이러면은 사실 선거와 관련 없이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국가적인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빨리 참 여당이 돼가지고 우리 총경님 같은 인재들을 모시고 국정 운영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게 경무관이라는 자리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경무관이면 어느 정도 지위입니까? 총경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총경 한 칸 위에가 경무관입니다. 아하. 백혜룡 경정은 이제 한 칸 밑이고. 한참 밑이고, 예. 네, 한 칸 밑이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뭐 한 몇백 명 되는 자리가 아니고. 아니고요. 예. 한 5, 60명? 그러면 뭐 군인으로 치면 이제 뭐 장성 정도. 원스타 좀 되는 자리죠. 원스타 정도 되네요. 네. 그런 분이 이 경정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어떤 뭐 이 상황에 대해서 키우지 말아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 상당히 외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외압이 아닐 수가 있고 편하게 하는데 네네네.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무게감으로 압력으로 인식될 수가 있죠. 네, 이 경무관 같은 경우는 단순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경찰 조직 내에 단순 문의조차도 상급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급자뿐만이 아니고 수사 라인에서 수사를 지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수사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을 예전에는 이제 청문감사관실을 통해서만 문의를 해라. 네네네. 그리고 경찰이 이제 인간관계가 많으니까 네네네. 궁금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 통로를 이제 외압으로 안 느끼게 청문감사관실을 통해서만 이제 문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의 통로를 일어나 했다가 네네. 그것도 문제가 된다 해서 예. 모락으로 하지 말게 해놨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네요. 대통령이 뭐 말단 과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외압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데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거네요, 그죠? 느낌은. 네. 예. 여기 또 재밌는 게 세관 소속 그러니까 국장들하고 직원들이 백정정을 찾아왔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혹을 받으니까 세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조직적인 위기 사항이라고 보고 이제 총체적으로 네네네.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의 이제 이 마약 관련 조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세관 직원들이 보안 검색들을 통과하도록 도왔다. 세관 직원들이 택시 타는 안내도 도와줬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일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 범죄 한쪽은 범죄자고 한쪽은 이걸 단속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수사를 좀 오래 해서 네네. 수사적인 마인드에서 이 상황을 접근을 하면 네네. 그러니까 그 마약범들은 세관이 그 협조를 했고 네네. 공범이다. 네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관세청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네네.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 CCTV 등 해갖고 관련 자료를 공개를 빨리 해야죠. 그럴 때는. 어허, 네네. 근데 그 공개를 더디하고 이렇게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해서 초기화된 걸 제출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시원하게 못하면 네네. 그 의혹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제가 관세청장이라면 적극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신속하게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확인해봐라. 증거가 여기 있다. CCTV도 보고 핸드폰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야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수사하는 경찰이 이제 수사가 압수영장이 이제 지체가 되고 반려가 됐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발부가 되고 하는 식으로 그 수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금 의혹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네. 좀 국가적으로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약범 또는 뭐 영화 이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국제 마약범죄 조직인데 마약을 2천억어치를 어디 뭐 배 밑에 숨겨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배 밑에 숨겨.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기 항문에 집어넣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대요. 뭐 그런데 이거를 세관에 들고 마약 들고 와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이런 경우가 이게 설정 자체 가능합니까 이게? 실제로 없는 건 아닌데 네네네. 마약 사범 수사를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국제 우편으로 오기도 하고 네네. 또 어디에 그 세관을 통과하지 안 하는 배 컨테이너로 오기도 하지만 네네. 실제적으로 몸에 이제 휴대를 하고 오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 비율은 네네. 그 휴대하면 들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적발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죠. 네네. 그런데 이 백주 대낮에 이렇게 24kg 전체는 74kg지만 네네네. 24kg를 6명이 분담을 해서 4kg씩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어느 정도 확신이 안 잡힌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음흠.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거든요. 네네네. 적발이 되면 뭐 처벌받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네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네네. 안 들킬 확률이 있는 쪽으로 밀수를 하지 네네. 대놓고 이렇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의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관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빨리 신속하게 그렇죠, 해명을 그렇죠. 해야지 네, 예. 이렇게 보도만 말아줘라 아니면 직원을 이렇게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럴 리가 없다는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시대가 바뀌어서 공직사회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최민식 씨 나왔던 영화 카지노. 카지노도 있고 나쁜 놈들 전성시대. 나쁜 놈들. 거기 최민식 씨가 그 부산 세관 직원이잖아요. 아, 그거야. 부산 항만 네. 세관 직원인데 그때 보면은 그게 이제 뭐 80년대 중후반 이야기인데 세관 직원이면서 밀수되는 것을 적당히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네, 그게 8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영화로 됨직한데 네.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세상에 비밀은 없거든요. 네네네. 결국에는 꼬리가 잡히고 설사 안 잡힌다 하더라도 그 불법의 공모를 하면 그 불법 그 사람들한테 협박을 당합니다. 네네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범죄자들로부터. 예, 네, 네. 그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협박 안 하겠습니까? 결국 최민식이 범죄자가 돼. 예. 하정우하고 같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국가적인 위신 추락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네. 해야지. 소극적으로 하면 의혹을 더 키운다. 네네. 저는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네.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추론입니다. 이 세관 직원들이 그 같이 공항도 경찰서입니까, 거기가? 공항에도 그 경찰대가 있죠. 경찰대 대장이었던 전직 조병로 네. 경무관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럴 수도 있고 또 역으로 가보면은 관세청장은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네. 고위직이니까 오히려 정부 윗선을 통해서 역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추론들이 되는데 예. 조병로 경무관이 이렇게 앞장서서 움직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분이 관세청에서 6년간 근무하시다가 경찰 넘어왔죠. 네,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네네네. 한 6년여를 이제 그 관세청에서 지금 인천 본부 세관장 네네네. 그분하고 이제 근무가 한 1, 2년 겹치는 시기에 같이 근무를 했죠. 아하. 그러면 이분은 경찰 업무도 잘 알고 관세 업무도 잘 알고 다 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했죠.
야. 제 입장에서 조병로 경무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야, 그런 이제 느낌이 드네요. 자기가 세관에 몸을 담았었고 같이 네네, 근무한 네. 사람이 부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래 했다가 권하고. 그럼 제가 했던 추론 중에 하나는 이제 맞지 않는 것이 더 높은 곳에서 조병로 경무관에게 애초에 시켰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통로가 한 군데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조광효 그분하고는 이제 같이 근무한 인연이었고 이제 부탁도 안 했다고 하니까 네네. 그분은 다른 통로로. 다른 통로로 부탁했을 것 그러니까 같고 현 관세청장은 예, 인천 세관장은 조병로 그분한테 부탁을 했고 예. 또 인천 세관의 무슨 모 국장은 그 경정한테 직접 와서 부탁을 부탁하기도 했고 하고, 예. 또 인천 세관장은 어디로 경찰청으로 어디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직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네. 조병로 라인은 한 라인이고 네네. 다른 라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관세청에서 자리 잡았던 라인들이 정부 요직 요소에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이렇게 있고 보여져요. 아니면 또 우리가 의심하는 이제 우리가 그 용산을 의심하는 게 이종호 그 이종호 사람하고 씨 때문이죠. 조병로가 연결되기도 하지만 네네.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조병로 경무관을 징계를 또 없애버리고 징계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경찰청에서 조병로 씨를 징계하라고 했는데 안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인사혁신처가 이 일에 좀 우호적으로 대처를 했다. 네네. 저도 인사혁신처 2번 갔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 아하, 네네. 제가 그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사혁신처 갔더만은 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아니다 해가 기각이 됐고 또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기각이 2번 된 적이 있는데 네. 그 인사혁신처가 그렇게 뭐 이렇게 없던 불문 처리하는 확률이 한 5%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그런 이제 인사혁신처에 거기 있고 세관이 있고 또 경찰 이제 상선에서 이제 그런 압력이 있는 것 같고 또 검찰에서 압수영장은 사실관계 확인한 거이기 때문에 네네. 그 쉽게 내줄 수 있는 영장을 안 내주고 시간을 끌고 해서 늦게 내주는 거 보니까 4개 기관이 관련이 됐다. 그렇게 하면 4개 기관에 로비를 한 것보다는 그 우선에 있는 한 개 처에 로비가 들어갔을 수가 있죠. 네. 이 질문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인데 법무부에 어쨌든 검찰을 통해서 마약과의 전쟁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얼핏 알기로는 검찰의 마약 수사가 검찰의 마약 수사와 공조 잘 안 한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워낙 법무부의 권력이 셌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대통령이 2022년 네네네. 취임하자마자. 10월 21일 날 경찰의 날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네네. 그 3일 있다가 국무총리한테 마약과의 전쟁을 좀 잘해주라 네네. 이렇게 했고 또 그 3일 있다가 이 당정협의회에서도 이제 마약 이야기를 하고 그 한동훈 장관도 당정협의가 있어 놓으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이 마약 관련한 수사부서를 강화를 하고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고 이래서 그 당시에 마약이 이제 현안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나 법무부를 통해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큰 사건이니까 이게 지금 74kg 하고 100kg까지 더할 수 있는 74kg은 정말 역대급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마약과의 전쟁을 했었다면 그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들어갔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그 당시 경위라든가 입장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네네. 자, 지금 20일 날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청문회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4개의 기관이 다 한쪽으로 우호적으로 한 방향으로 지금 돼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네네. 요 지금 검찰 그다음에 저 경찰 관세청 그다음에 인사혁신처를 동시에 누를 수 있는 요 기관이 어딘지 이제 명확하니까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그 영등포 경찰서장 네네. 그 말을 이제 백희룡한테 하면서 이제 조심을 시켰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궁을 잘 해서 용산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죠. 지금 영등포 경찰서장이
그 이후에 대통령실로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파견 갔죠. 예, 파견 간 발령이 났죠. 그 예. 영전인 거죠? 상당한 영전. 상당한 영전이고 보통 이제 그에 대통령이 반해서 백혜룡 경정은 좌천성인 사람. 지구대로 갔으니까. 네. 백혜룡 그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만 좌천이고 네네. 조병로 경무관은 그 징계가 이제 불문으로 처리되고 네. 그 이제 상부에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서 요 문제를 이제 좀 무마하려던 사람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와서 수사를 딱 장악을 하고 있는 이야. 이런 상태죠.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네요, 이게 예. 나오는 것처럼. 네. 한 사람만 억울하게 이제 억압을 받고 나머지는 지금 영전을 하고 있는 상황.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 뭐 총경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박정훈 대령 국방부 저기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백혜룡 경정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의 조직 속에서 양심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 또는 공익 제보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대로 사실 보호받고 있는가? 특히 이제 이런 윤석열 정부와 같은 이 검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분들에게 우리가 뭐 응원한다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제도적으로 이런 공직자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우리가 따로 만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약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본인의 경험상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각오를 하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 네. 그 뭐 모든 손해를 각오를 하고 지금 네네. 하는 상황이죠. 옳은 일을 하는데 손해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네네. 이익과 어느 정도 이게 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것은 작은 문제고 네네.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렇죠. 이게 내 혼자만의 옳고 안 문제가 아니고 이 경찰이 이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경찰을 바르게 옳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이제 희생한다고 마음을 먹고 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상으로는 부패방지법이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있는데 네네. 그 제도를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옳고 제대로 된 보호는 법에 규정된 대로 받지는 못하죠. 네. 그 사람 비밀을 보장해주고 불이익 처분을 못 받게 하고 책임을 감경해주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제도 장치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행하는 쪽에서 무력화시켜 버리면 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보호자와 그걸 억압하는 집행자가 같은 기관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과거에 이런 국가에 대한 억압이 있었을 때는 야당 당사로 들어와서 보호해 달라고 하고 막 이러기도 했단 말이에요. 군사정권 시절에. 근데 그런 시대에는 저희가 이제 거칠게 저항하던 시절이니까 야당이 그런 일들을 다 품어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조금 우리 야당의 역할이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야당이 지금 잘하고 있고 국민 언론 잘하고 있어서 네.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백혜룡 경정도 그렇고 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네네. 그 예전 같으면 박정훈 대령은 군사 재판에 이렇게 가서 그렇죠, 그렇죠, 구금이 그렇죠. 되거나 뭐 네. 이래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고 그 야당이나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제 그렇게 눈치를 보고 못 하고 있고 백혜룡 경정도 마찬가지로 좌천 인사만 이제 낼 수 있을 정도지 더 이상의 네네네. 이 보복이나 불이익은 못 주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는 지금 보호는 받고 있는데 네네. 완전하지는 않죠. 제가 이제 그 박정훈 대령 쪽에 물어봤어요. 어떤 보호가 제일 좋은 보호냐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권력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 결국 뭐냐면 국회에 자주 나오는 것이 제일 보호받는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저도 국회에 가봤고 네네. 국회에서 이래 해봤는데 네네. 이 지금 이 두 분들은 언론에 지금 못 나서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언론에 나섰다는 이유로 징계를 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국회에 불러서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공직자 생활하죠. 저도 사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문재인 정부 그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연에서 이 파트 담당자였습니다. 예. 경찰 담당자였고 그 공무원들의 저항권 이런 걸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느끼는 게 이 뭐 권익이라든가 또는 부패 방지, 공익 제보자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기관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사실 이 압박하는 권력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주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회는 상권 분립에 의해서 다른 기관이니까 국회 산하 기관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제가 좀 들었어요. 네. 그런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지. 호민관이라든지 그렇죠. 뭐 네네네. 그 호민관의 현대식 이름으로 해갖고 그런 제도가 있기도 한데 네네. 그게 제도는 만들 때 그 현실에 적용해서 네네.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백혈용 경쟁도 녹취해 보면 자기 옷벗을 각오를 하고 있다. 네네네. 이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로 큰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개인의 어떻게 하면은 그 생활의 이 파산을 담보 잡혀가지고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개인적인 생활이나 자기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못하는 네네네, 이야기인데 네. 이렇게 이제 용감한 분들은 모든 걸 던지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오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정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핍박받아야 되는 사회가 된다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박정훈 대령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잘못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그것만 덮어주면 되는데 네네. 그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려는 똑바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이거는 정말 벌받을 일이다. 나중에 무슨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느냐 이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저기 백혈용 경쟁입니다. 응원 릴레이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경찰 출신으로서 이 어떤 태도로서 우리 국민들이 이분을 응원하고 저 계속 사진 해야 하나 될까요? 좀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네. 우리 그 경찰 내부망에 보면 아하. 저렇게 글씨를 크게 보면 백혜룡 전 서울경찰청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님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자기 실명과 사진을 딱 그래서 대단하시네. 릴레이로 이렇게 내부적인 격려 응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내부망에 이제 지지하는 글 저런 이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다, 외롭지 않다. 네네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뭐 민주당 차원에서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응원하고 또 우리 총경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관심 지켜보는 것이 그분을 지키는 관심을 이거 꺼버리면 이제 네네. 조직 내에서 완전히 막 네네. 공격을 받으니까 네네.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켜놓고 네네. 그 사람을 지켜보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고 관심을 네네. 가져주시면 네네. 이 권력의 힘이 괴롭히지는 못할 거예요. 네네. 계속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고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네네. 8월 20날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습니다만은 저기 현역 의원은 아니시니까 참여를 못 하시는데 예. 예,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당 차원의 뭐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제 조직이 꾸려진다 하면 저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여하실 하겠습니다. 생각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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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당 차원에서 전직 경찰이라든가 또는 뭐 국정원 또는 뭐 이 검찰 수사관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슷한 업무를 했으니까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뭐 TF 형태나 해서 대응하고 이런 건 어떨까요? 당 차원에서 이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있는데 네네네. 다른 이제 권력기관의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 말씀하신 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번 생각합니다. 제안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위원장님께서. 네. 예, 그래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짧은 인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최근 이제 제가 지역구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업도 있고 해서 지역구 동작구 내 유삼영 복덕방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니까 애정과 관심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까지 유삼영 총경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이 경찰 출신이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아버님도 뭐 경호회도 하시고 이랬는데. 아, 경찰 가족이십니다. 예. 어릴 때 제가 저기 시골 지서에서 자랐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앞서. 예. 자, 우리 유상영 총경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